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파혼을 하게 된 여성이에요. 반년 가까이 준비한 결혼이었지만 끝내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파혼을 한 게 결혼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미 뿌린 청첩장을 수습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파혼 당일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지인분들께 전화를 돌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럴 정신이 있었다면 제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덜했다는 걸 테죠. 전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끝장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다행히 동생 내외가 저 대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미처 연락을 못 받고 당일 결혼식장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사과 인사를 드렸어요. 그럼 왜 이런 골치 아픈 수술까지 해가며 파혼을 하게 된 것이냐. 지금부터 황당하고 기가 막힌 제 파혼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유학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아빠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된 케이스였어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은 착실히 받고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교육열이 좀 남다른 분이시라서 저랑 여동생은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영어 학원과 개인 튜터, 영어 캠프까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영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 비용은 외할머니께서 대주셨고요. 물론 그로 인해 엄마와 외할머니가 자주 갈등은 빚었지만 언제나 승자는 외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께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영어다. 할미도 영어만 잘했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살진 않았을 거야. 내가 못 이룬 꿈 내 딸이 이뤄주길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네 엄마 영어 교육에 투자를 했던 건데 그놈의 남자가 웬 수지. 엄마, 애들 앞에서 또 그 소리예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비록 미국 유학은 포기했어도 그이 만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전 얘기를 꺼내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런다. 유학 비자 다 받아놓고는 갑자기 애 생겼다고 유학 포기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난 정말이지 니들 엄마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자기 능력 펼쳐가며 살길 바랐다. 한국 땅에서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네 아빠가 그런 내 꿈을 단숨에 밟아버렸지 않겠니?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아무튼 니들 자매만큼은 네 엄마처럼 남자 때문에 자기 인생 희생하며 사는 짓은 안 했으면 한다. 외할머니의 이런 영어 교육열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미국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언어가 되니까 학교 생활에 무리가 없었어요. 수업을 듣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막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적응을 빨리 한 편이라서 미국에 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어지간한 건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내성적인 성격인 동생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집에 와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상처를 굼게 만든 이유가 되었죠. 그러다 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랑 친하게 지내던 대만 친구의 말 덕분이었어요. 자기네 여동생네 반에 한국 여자애가 있는데 같은 한국 여자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자기네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괴롭히는 그 애들이 못된 애들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흘렸는데 하루는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마트에 갔다가 대만 친구 가족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대만 친구 여동생이
제 여동생을 보더니 자기한테 귓속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저랑 제 여동생을 번갈아 봤어요.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만 친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왜 그렇게 놀랐던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전에 내가 말했던 얘기 기억나? 같은 한국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여자애 말이야. 실은 그 애가 바로 네 동생이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뭐라고 더 얘기를 했는데 제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동생네 교실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교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 복도를 휘젓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한국 여자애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서서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그 광경을 본 순간부터 그 안에 누가 있을지 예상했던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뒷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내 동생을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둘러서 있는 여자애들을 밀치고 중심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머리에 우유를 뒤집어 쓴 채 쭈그려 앉아있는 제 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니들 뭐하는 짓이야? 누구야?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냐고? 제가 죽일 듯이 노려보며 묻자 여자애들은 놀란 표정으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동자로 보이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의 머리채도 잡았어요. 시연아, 언니 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얘들 교장실로 끌고 와서 퇴학당하게 할 테니까. 니들 다 죽었어.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양손에 머리채가 잡힌 여자의 둘을 끌고 교장실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복도에 있던 학생은 이 광경에 놀라 홍해가 갈라지듯 쩍 갈라지며 길을 터주더군요. 교장실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두 학생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아주라고 설득하셔서 일단은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들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있던 두 학생 외에 제 동생을 괴롭혀왔던 다른 학생들까지 호출해 교장실로 향했어요. 막상 교장실에 가서 보니 동생을 괴롭힌 한국 애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걔들보다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교장 선생님한테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외할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외할머니의 치맛바람 덕분에 제가 이 상황에서 내 동생을 구하고 대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사건으로 제 동생을 괴롭힌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학교로 호출됐고 동생네 반 아이들의 증언까지 이어져서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총 4명 중 주동자인 1명은 제 동생과 동급생한테 폭력은 물론 금품까지 갈치 않게 발각되어 퇴학 처리가 되었고 2명은 자진 전학을, 그리고 1명은 공개 사과 후 학급 변경 및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동생이 가슴에 입은 상처가 씻은 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동생은 이후에도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다행히 제 친구 동생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후 차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요. 시간이 흘러 아빠는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식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저는 학업 때문에 혼자 남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굵직한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경험한 저는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엔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혼자 독립생활을 하는 게 신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 가족들 품이 그립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는 혼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끙끙 앓다 보니 서글퍼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한국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대학생이 된 동생이지만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엔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일단 학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에 살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요거 특유의 재미있는 학창시절도 경험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친구들이랑 개구멍을 타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도 먹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근처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아이돌 덕질도 하고 말이죠. 그 덕분에 미국에서 겪었던 안 좋은 일은 다 털었다고 했어요. 다시 밝아진 동생을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동생을 다시 밝은 아이로 되돌려 놓은 것과는 달리 저한테는 꽤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유년기를 미국에서 보낸 탓에 뭐랄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저는 미묘하게 언어적으로 미숙한 상태였거든요. 분명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 나이 때에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단어나 상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한자어에는 완전 취약했죠. 그러다 보니 내 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수를 줄이게 되었고 외향적이던 성격도 조금씩 내성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든 남들한테 흠이 잡히기 싫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주변에 친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회사 안에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뿐이었죠. 퇴근 후에 만나서 수다도 떨고 치맥도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고 외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터놓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2살 어린 여동생 뿐이었어요. 여동생은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제 고민을 상담해 주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코치해주는 선생님 같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취업하고 1년도 안 돼서 같은 회사 동료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자 저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연아, 나 오늘 정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만나서 치맥할까? 언니,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 재성씨랑 데이트 있는데. 또? 어제도 재성씨 만났잖아. 아니, 회사에서도 매일 보는데 퇴근하고도 꼭 그렇게 같이 다녀야 해? 정말 남자친구 없는 나만 불쌍하지. 하루가 다르게 남자친구랑 어울리느라 저한테 소홀해지는 동생 때문에 애꿎은 동생 남자친구가 밉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동생 남자친구가 이상한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 동생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가끔 2사람이 데이트하는데 껴서 같이 놀곤 했는데 그때 보면 2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어요. 마치 한 배에서 나고 자란 자매인 저보다도 동생 남자친구가 더 동생과 잘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저런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천생연분 그 자체였어요. 자기들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었는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공동으로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3년 안에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식을 올리기로 했다더군요. 그렇게 3년 뒤 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 기간 동안 서로 양가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던 터라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친척들이 지나가는 말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냐? 고 묻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결혼은 예전처럼 나이 순이 아니라 먼저 짝 찾아서 씩 올리는 게 순서인 시대니까요. 그렇게 동생이 시집을 가고 저는 그나마 있던 친구한테 버려진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젠 퇴근 후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말엔 방구석에서 노트북을 끼고 미드를 볼 일 외에는 할 게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일상이 지겹고 매일매일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100세 인생이라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겨운 인생을 어떻게 100년이나 사나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무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할 일을 찾는다면 동호회 활동을 해보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도 사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른다는 게 솔직히 자신이 안 나서 거절을 하려는데 제 속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원 씨는 미국에서 자라서 외국인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이 동호회는 어때요?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는 동호회 같은데 주말에 국토 여행 다니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멤버 구성상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니까 지원 씨한테는 딱이겠네요. 어때요? 관심 있어요? 어지간하면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한테 완전 딱인 동호회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 동호회 이름만 알아두고는 집에 와서 본격적으로 서치를 해나갔어요. 보니까 회원의 80%가량이 외국인이더라고요. 아시아인도 좀 있지만 대다수는 아무래도 영미권 출신들이었어요. 대화를 주로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활동한 사진을 보니 전국 곳곳을 두루 다니며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맛집 투어도 다닌 것 같았어요. 어디까지나 외국인의 시각으로 선정된 장소와 메뉴들이라 그런지 저도 생소한 한국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회원가입을 했어요.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2주 뒤 저는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장소는 이태원에 있는 펍이었는데 가서 보니 사람들도 좋고 대화 주제도 저와 잘 맞았어요.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회원들 중에는 한국분도 있었는데 저처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분도 있고 너무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어를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외국에서 산 적 없이 한국에서만 살아온 분도 있더라고요. 회원들은 그분을 준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외자인지 아니면 제일 끝자가 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외국에서 어학연수 한 번 안 하고 한국에서만 살았는데도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어설픈 부분이 많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였어요. 성격이 사교적이라서 그런지 회원들과 무척 친해 보였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친구 말에 따르면 회원들 중에 집을 구하거나 그 밖에 금융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준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곤 했다더군요. 비록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 다들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 역시도 준이라는 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국적이 다양한 만큼 직업도 다양했어요.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부터 모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행을 갈 때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힘들었어요.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갈 때 보면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큼은 늘 항상 참여를 하더라고요. 바로 준이었어요.
저 역시 주말에 할 일도 없고 일단은 회원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 생각에 매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준과는 매번 모임 때마다 만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다른 회원들보다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준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 내용을 제게 물어가며 대화에 참여했거든요. 지원 씨 덕분에 요즘 동호회 나올 맛이 나요. 사실 그동안 언어적 문제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서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대화가 통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런데 지원 씨가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에이, 준희 씨가 그만두면 안 되죠. 다들 준희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지난번에 TJ 보험 문제도 준희 씨가 도와줬다면서요. 남의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준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들 준희 씨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직업은 모르더라고요. 지원 씨가 보기엔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글쎄요. 부동산 쪽도 잘 알고 보험 관련 쪽도 밝은 걸 봐선 그쪽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매번 모임 올 때마다 비싼 수입차를 타고 오는 걸 보면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 대답에 준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실제로 준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것도 고가의 수입차를요. 그래서 다들 준이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럼 나랑 딱 3번만 데이트할래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줄게요. 느닷없이 들어온 준의 제안에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성사된 첫 번째 데이트 날. 막 집을 나서려는데 오랜만에 데이트에 가슴이 설렜어요. 마지막 연애를 했던 게 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벌써 4년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연애 세포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도통 이성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죽지 않고 남아있던 연애 세포가 팡팡 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는데 저희 집 앞에 스포츠카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뭐야,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두면 어떡해. 순간 기분이 확 상한 저는 입을 삐죽대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석에서 준이 내리지 뭐예요. 지원씨, 타요. 어머, 이거 준희 씨 차였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에 올랐는데 차 내부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을 빼고 차 안을 살폈어요. 이 차 마음에 들어요? 당연하죠. 엄청 좋은데요. 미국에서 인턴 생활할 때 딱 한 번 멋진 스포츠카를 얻어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준희 씨 능력 있는 분인가 보네요. 벌써부터 이런 정도로 놀라면 안 되죠. 앞으로 더 멋진 차도 많이 태워줄 텐데. 준 씨는 약속대로 3번의 데이트 중 3번 모두 다른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고가의 수입차로 말이죠. 게다가 데이트 코스도 엄청 로맨틱했고 만날 때마다 매번 고가의 선물도 해줬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봤을 법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3번의 데이트를 마친 날 밤 준 씨는 제게 명함을 한 장 주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수입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 수입 대행을 해주죠. 처음부터 이쪽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원래는 부모 재력만 믿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한심한 놈이었거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 많던 아버지 재산을 친척들이 달려들어서 뜯어가고 믿었던 회사 직원까지 공금을 들고 도망을 쳐버려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됐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나서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랑 여동생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내가 여행 좋아해서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종종 사오곤 했었는데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물건 보는 안목이 있으니 차라리 수입 대행 일을 해보라고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건 중에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가구랑 그릇, 주방용품 같은 걸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렇게 품목을 넓혀가다 보니 지금은 이런 차도 수입을 하게 됐고요. 어때요? 이제 나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본인 말로는 자신이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남자한테 홀딱 빠져있던 때였기 때문에 뭘 해도 좋게만 보였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3번의 데이트를 마치고 준 씨는 제게 본격적으로 사귀어보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이제는 동호회 활동이 좋아서 나간다기보다는 준을 보기 위해 동호회에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물론 동호회 회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채기고 나머지 하나가 사랑에 빠진 눈빛이라고요. 아마도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동호회에 가끔 나오는 회원 중에 알루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원, 혹시 준한테 마음이 있어? 그런 거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알루는 준이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실은 전에 동호회에 나오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동호회를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 한 3명쯤 될 거야. 다들 2-3번 나오고 안 나온 거라서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동호회 그만둔 거랑 준이 무슨 상관인데? 그게 말이야. 다들 준이랑 가까워지면서 그만둔 거거든. 그들 중 2명은 나랑 얘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준이랑 따로 만난 얘기도 들은 적 있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동호회 그만둔 건 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물론 사람들은 다들 준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준이 사기꾼인 것 같아. 그때는 알루의 말에 믿음이 안 갔어요. 알루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로 뭔가 음침한 구석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거기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삐딱한 시선을 보여서 같이 있으면 괜히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더더욱 그 말에 믿음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알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사귄 지 몇 개월 안 돼서 부모님께 소개드릴 정도로요. 준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빠한테 특별히 수입한 고가의 시가를 선물했어요. 저희 아빠가 취미 삼아 시가를 모으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찻잔 세트를 선물했는데 아직 한국에는 수입이 안 된 북유럽 제품이었어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엄마가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 하나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준은 그 후로도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왔어요. 제가 초대한 적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초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과 금세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생 내외와는 좀처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 동생이 준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니, 설마 준희 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닌 거지? 그건 왜? 난 이상하게 그 사람이 꼭 사기꾼 같아. 딱히 이유는 없는데 볼 때마다 불편하고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거든. 시연아, 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하면 어떡하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준희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내 동생이 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듣기 힘들더라고요. 아마도 둘 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동생은 제 앞에서 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호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의례적인 친절만 베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준과 함께 극장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준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준한테 돈을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물었죠. 누구야? 누군데 자기한테 돈을 줘? 그러자 준과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준은 금세 표정이 돌아와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 여동생, 친구랑 영화를 보러 온 모양이야. 내가 용돈을 좀 줬더니 애 취급하지 말라면서 다시 돌려주네. 기특한 녀석. 굳이 안 해도 된다는데 요즘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지 뭐야. 자기도 사회 경험을 해야 한다나? 정말 기특하네. 안녕하세요. 강지원이에요. 오빠 여자친구. 그러자 준의 여동생은 제 눈을 슬쩍 피하며 목 인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나한테 이름 알려줄래요? 그러자 준의 여동생은 임예지예요. 라고 말하곤 이내 돌아서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차림새가 무척 다르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수수한 거고 실은 좀 추레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미안, 내 동생이 숫기가 없어. 실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버렸거든. 하필 내가 군에 있을 때라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때 상처가 좀 컸던 모양이야.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야. 친구도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할 정도니까.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내 여동생 일이 떠올라서 더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 더 연애를 이어가던 우리는 더 기다릴 거 없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동생 내외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심 부러웠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시간 끌 게 뭐 있나 싶었거든요. 이른감이 있어서 조금 망설이시던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보니 평창동에 있는 대저택이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버거울 정도로 큰 집이었는데 글쎄 사람도 안 쓰고 직접 집안일을 하신다고 해서 더 놀랐지 뭐예요. 남편 세상 떠나고 우울증이 왔어요. 의사 말로는 뭐든 몸을 움직이는 일을 시작해보라고 해서 집안일을 해봤는데 의외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잡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아주머니 내보내고 그때부터 쭉 내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살림이 서툴러서 엄두도 안 나는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원이 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지원이한테 집안일 시키면 안 돼요. 오냐,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도 여동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지씨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대동생? 에이, 그건 아니야. 지난번에 자기 만나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그러던걸? 정말? 그런데 왜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 난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했는데. 예지한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람과 가까워지는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서너 배는 길게 드는 아이니까.
그래도 자기한테 싫은 기색은 안 보이는 거 봐. 확실히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는 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어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봐야 기분만 상할 뿐이니까요. 신혼집은 준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장만했고 저는 그 집에 혼수를 채우는 걸로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어른들께는 종이 청첩장을 직접 전해드렸고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동호회 사람들한테는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어요. 모바일 청첩장에는 웨딩 촬영 때 따로 찍은 사진도 몇 장 넣었는데 다들 사진이 잘 나왔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해서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았겠지만 혹시 웨딩 업체나 헤어샵에서 연락한 걸지 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언니, 저 예지예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예비 신우이의 뜬금없는 전화에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예비 신우이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은평구에 있는 병원 앞으로 갔더니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차에 올라탄 예비 신우이는 골목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골목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뒤에야 차를 세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린 곳은 어느 허름한 빌라였어요. 예비 신우이는 따라오라는 말을 하곤 지하로 내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하 1층 배기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초췌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분은 누구셔?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집안 가득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그 집은 딱 봐도 엄청 좁아 보였어요. 현관 근처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좁은 통로처럼 되어 있는 주방을 지나면 방이 하나 나오는 구조였어요. 아주머니는 그 방에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제 방 침대 하나조차 놓기 힘들 정도로 좁은 방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흔적이 쌓여 있었어요. 도대체 왜 결혼식 전날에 이런 데로 나를 데려온 건가 의아하기만 했는데 그때 예비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혹시 이 여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줌마.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일하시던 분 맞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낮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예요. 언니가 전에 봤던 그 여자는 오빠가 돈 주고 부른 배우였고요. 상견례 때도 그랬고 내일 결혼식에도 오빠는 그 배우를 불러서 엄마인 척 할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결혼식장에 가면 언니네 엄마도 그렇고 언니네 외할머니도 단번에 알아볼 테니까요. 우리 오빠 언니 속여서 사기 결혼할 생각이에요. 언니네 집에 돈 많은 거 알고 그거 빼내려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마세요. 안 그럼 오빠가 우리 집 보증금까지 빼갈 거란 말이에요. 준의 여동생 말로는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던 집도 에어비앤비에서 빌린 집이었고 엄마라고 했던 여자도 일당을 받고 온 배우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날 때 타고 왔던 수입차들은 수입차 딜러를 하는 친구한테서 빌려온 것도 있고 자신이 양다리를 걸치던 여자들 차를 가져온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썼던 돈이며 우리 부모님께 했던 선물이며 전부 자기 엄마 돈을 훔쳐다가 써왔던 거라고 했어요. 그날 극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오빠가 돈 가지고 나오라고 불러서 간 거라고 그러더군요. 카드 정지됐다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갔던 건데 하필 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나도 오빠 사기에 동원된 거예요. 전 정말 그 인간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싫다고요. 신혼집 렌트한다고
엄마 수술비로 만들어 놓은데 적금까지 털어간 놈이라고요. 예비 시누이는 점점 믿기 힘든 말을 해댔어요. 제가 신혼집에 채워놓은 혼수도 이미 다 팔아치우고 대신 같은 디자인의 렌트 제품으로 대신 채워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내가 결혼하려는 남자가 사기꾼이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집을 나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후 사정할 거 없이 횡설수설을 해댔죠. 그리고는 차 안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동생 내외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 문을 여는 동생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그땐 창피한 것도 생각 않고 동생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지 뭐예요. 그날 동생 내외와 동생네 집으로 간 저는 일단 수습할 수 있는 것부터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부모님께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인분들한테 결혼식 취소 연락을 하시라고 했어요. 제부는 제부대로 업체에 연락해 예약 취소를 했고요. 정말이지 동생과 제부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취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동생과 제부는 다음날 예식장으로 나가 미처 취소 연락을 못 받고 오신 분들께 대신 사과 인사를 했어요. 그 시각 저는 아빠와 함께 사기꾼 예비신랑을 끌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기 결혼 및 제 멋대로 혼수를 팔아먹은 절도죄로 말이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 인간이 얼마나 공을 들여 제게 사기를 치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동호회 가입을 권했던 회사 동료까지도 이 사기꾼놈한테 속아서 돈을 뜯긴 사람이었더라고요. 제 동료가 저 예전에 동호회에 나갔다가 그만뒀다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사기꾼놈한테 회사 내 불륜 사실을 들키는 바람에 저를 꼬시는데 동참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칠 계획을 하다니 정말 치떨리게 무섭더라고요. 현재 그 인간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 말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형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칩거 상태로 있었어요. 주변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를 속인 놈이 나쁜 거라는 말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놈한테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결심한 것도 제 결정인걸요. 그래서 스스로 화가 나고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 진작 동생 말을 안 들었을까? 알루가 한 말을 왜 기뚱으로 흘렸을까?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깊은 늪에 빠진 파리처럼 옴짝달싹도 못할 것 같은 날이 이어졌는데 하루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몇 달 뒤면 조카도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냐고요. 조카 앞에서 당당한 이모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 말에 신기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얼마 뒤에는 재취업에도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있고요. 한 번에 쉽게 털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똥 밟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똥 묻은 신은 벗어 던지고 멋진 새 신을 사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꾼 놈에게 떨어질 엄중한 법의 심판도 듣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매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